옛날 예적 아테네의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깊이 존경하던 젊은 철학자 루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의무지의 늘 삶의 모토로 삼고 매일 주변 사람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파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스는 마을 광장에서 자신의 철학적 스승처럼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광장으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한 루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첫 번째로 걸어온 사람은 한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루스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고객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군요? 상인은 당황했고, 아니요, 제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편리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당신은 고객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을 아시겠군요. 이는 무지의 지로 가는 길의 첫걸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온 사람은 마을의 유명한 원로였습니다. 그는 늘 지혜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루스는 그에게 존경하는 원로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시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원로는 깊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의 지혜란다. 세상은 너무도 넓고 알 것은 끝이 없지라고 답했습니다. 루스는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며 역시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온 사람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루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스는 아이를 보며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알고 싶니? 소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기에 저 큰 나무가 왜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이 왜 파랗고 비는 어떻게 오는 건지요. 루스는 그 말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바로 저것이 무지의 지란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루스는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는 언제나 자신이 알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소크라테스가 그러했듯이 진정한 지혜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지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 의무지의 지는 우리가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철학적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인간 세상과 신들의 세계가 뒤섞여 있던 시절, 한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였고,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아 끝없는 방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설적인 산을 오르던 중 저 멀리 구름 너머로 빛나는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지혜의 신인 크로노스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크로노스의 사원의 문턱에 도달한 알렉산드로스는 조심스레 문의 고리를 두드렸습니다. 문의 바위가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는 크로노스의 목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철학자여, 무엇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게 하였느냐? 알렉산드로스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고자, 그리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찾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크로노스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너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내 삶의 매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의미를 찾는 길이 아니겠는가? 알렉산드로스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매 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야말로 그 모든 순간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용기가 가장 위대한 미덕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 후로 알렉산드로스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의 일상적인 순간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작은 교감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으나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더 잘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니체의 영혼을 비는 알렉산드로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영원히 반복될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지금 주어지는 순간을 최대한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무한한 순환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나라에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평등의 마을이라고 불리며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규칙과 법을 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니 매번 끝없는 논쟁과 갈등이 이어지곤 했죠. 어느 날 마을의 현자 리더인 소피아는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이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마을을 위한 새로운 규칙과 법을 정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대장장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대장장인지 모른다면 중요한 무기를 보관하는 규칙도 못 만들 것이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양치기인지 모른다면 양떼를 보호하는 법도 못 만들겠죠. 양치기가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나 지위를 잊고 무지의 베일 뒤에서 생각한다면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우리는 매일 가장 좋은 빵 한 조각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하지 않는다면 빵 배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분배를 고민했고 결국 매일 각 가정에 같은 양의 빵을 제공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교육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른다면 우리는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줘야 할 겁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모든 아이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논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약한 구성원에게도 이로운 방법으로 마을을 설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의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은 점점 더 평등하고 공정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평등의 마을 주민들이 무지의 베일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 지 수년이 지난 후 그 마을은 먼 나라들로부터 정의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이 배우러 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이 작은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공정한 사회의 원칙을 고려하여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의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한 역할과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지의 베일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정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토론을 벌이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중앙에는 커다란 강철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 조각상은 정의의 여신 티케를 형상화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한쪽 손에 저울 다른 한쪽에는 검을 들고 있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이자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로 알려진 마이클은 마을 광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사람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를 개인의 권리와 공정한 기회에 대해 많이 논의해왔습니다. 존 롤스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공정함과 평등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리의 역사와 공동체의 도덕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의 연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그들은 그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로스의 공정한 기회균등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시작점을 모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 다른 배경은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차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이클은 이어서 마을의 유명한 빵집이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빵집 주인은 새로운 제빵 방법을 개발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빵은 마을 전체에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어릴 적부터 빵을 만든 부모님의 가르침과 공동체가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빵집 주인의 성공은 단지 그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와 지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정의란 이러한 배경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정의의 의미를 단지 법과 규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연설 이후 마을은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은 매년 정의의 날이 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경청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정의란 단순히 개인의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형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적 도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지혜로운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